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죠. 노화가 원인이 되는 여러 만성질환을 비롯해서 노년기의 기능장애 역시 살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점점 더 많아질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노인 장기 요양법을 바탕으로 하는 노인 장기 요양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년기 삶의 질을 생각할 때 노인 장기 요양제도는 다학적 접근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없어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C형 간염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 365 바비 맥페린의 Don't Worry, Be Happy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졌고요. 노인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죠. 특히 노인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기 요양 제도도 있어서 잘 알고 계셔야 할 텐데요. 한국 장기 요양 학회장이신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노용균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장기 요양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다들 알고 계시기도 하고 어떤 생소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24년 말, 그러니까 올해가 25년인데 이미 노인 인구가 20%가 되면서 노인 인구 1,000만 그리고 치매 노인이 100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노인이 있으시면은 여러 가지 병들을 가지고 있고 뭐 고혈압, 당뇨병 때문에 뇌졸중, 중풍도 생기시고 뭐 신경계 협심도 생기고 또 치매 뭐 이런 것 때문에 혼자서 생활을 잘 못하시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려면 그걸 이제 도와주는 제도가 이제 장기 요양 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 장기 요양 학회장이시잖아요. 예. 네네. 어떤 학회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돌봄이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고 뭐 여러 TV라든가 뭐 언론에서 또 아니면은 여러 매체에서 이제 굉장히 조금 뭐 특집도 다루고 있는데 돌봄을 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본인 아니면은 가족이 해야 되는데 그 단계는 이제 이미 넘어섰고요. 그러면은 사회나 국가가 그런 걸 장기요양에 대해서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를 만들고 해야 되거든요. 예. 장기요양학회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제 돌봄이라든가 장기요양에서의 뭐 그 새로운 제도라든가 대책 또 발전 방안을 이렇게 연구하는 학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미 만성질환을 가지고 그런 뇌졸중 치매 같은 질환 때문에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건강관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의사나 간호사, 간호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돌봄을 제공하려면은 사회복지나 이런 분들 또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구성된 학회가 장기요양 학회이고 거기서 어떤 발전 방안들을 하기 위한 어떤 다학제적인 접근을 하는 학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교수진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또 이제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재활 치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물리치료라든가 작업치료 또 이게 제도를 만들고 하는 정책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재원 마련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렇죠.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학회입니다. 네. 건강한 노후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 뭐 누구나 다 갖고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네. 우리 사회자님 혹시 9988-234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9988-234요. 예. 네. 전화번호 같습니다. 전화번호는 아닙니까? 예,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는 아니고요. 예. 누구나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돌아가시는 게, 예. 예, 그걸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고 있는 9988234인데요. 예.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무병장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돌아가실 때까지 예. 병도 없고 건강하게 혼자서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우리나라 지금 이제 빠른 노령화를 겪고 있기도 하지만 이 성공 노화, 건강 노화를 달성을 하지 못해서 유병장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평균 수명이 여자는 한 86세, 남자는 81세인데 우리가 건강 수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움직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수명은 여자 같은 경우는 75세, 남자는 81세니까 한 10년이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그 10년 동안은 질환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조금 이런 문제들 무병장수하지 못하고 성공도 하지 못하고 유병장수를 하고 있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무병장수여야 하는데 유병장수가 된다는 게 문제죠. 예. 예. 이게 참 뭐 본인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네네. 만성 질환도 있고 뭐 거기다 치매, 뇌졸중 같은 질환까지 더해지면서 네네.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부분들 또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일들이 뭘까요? 예,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노인성 질환이고 돌봄이 필요한 것들은 치매가 있으실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뇌졸중이 있는데 이 두 병 둘 다 특히 뇌졸중이나 또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굉장히 40대 중년부터 가지고 있는 병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보통 고혈압을 왜 치료를 해야 되냐고 그러면은 평생 약을 드셔야 되니까 약 안 먹겠다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뭐 증상이 특별히 없는데도 나중에 가서 중풍이나 뇌졸중이 오고 협심증, 심근경색이 오는 그런 합병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계시는 이런 망선 질환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망 순위 1위는 아주 그 독보적으로 암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이런 암들을 나중에 발견할 게 아니라 좀 조기 검진을 해서 조기에 진단을 하고 조기에 치료를 하면은 뭐 사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그냥 뭐 많이 말씀하시는 이제 성공 노화를 할 수 있는 건 꾸준하게 운동해서 근육량을 유지하고 그러려면 운동하시는 거 그리고 활발하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는 이런 정신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오래되고 합병증이 생겨서 뇌졸중이 오거나 아니면 진행돼서 치매가 생기면 그때 잘 치료를 하시고 또 재활도 하셔야 되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 돌봄이 필요한 어떤 기능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도움을 받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될까요? 예, 일단은 지역 내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본인 집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누워 계시거나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부터 우리가 조금 돌봄이 필요한데요. 네. 그러려면 지역 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제도나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그래서 단순히 뭐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생활 지원이라든가 또 정신 건강을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더 조금 기능이 떨어져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장기요양 보험 제도라는 게 생겨서 그걸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억력이 떨어지면 혹시 치매 아닐까 많이들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꼭 뭐 전문적인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각 지자체 보건소나 쪽 같이 있는 치매 안심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고 치매가 걱정되시면 한번 가서 검사 같은 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사 다 그 무료로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예. 예. 지금 우리나라의 그럼 장기 요양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굉장히 성공적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예. 이제 2008년에 장기 요양 보험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장기 요양 제도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상은 우리가 보통 뭐 질환이 생기거나 어디가 아프실 때 병이 생기면 본인이 병원을 선택해서 가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내가 물론 이제 상급 종합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진료 의뢰서가 있어야 되지만 그런 일부 병원을 빼놓고는 다 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 장기요양 제도 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그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 뭐 인정자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 상태가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등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네.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제도를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65세 미만자들도 이제 노인성 질환에 의해서 이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기능 장애가 되면은 그런 그 제도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의료도 있고 간호, 재활, 또 요양 시설들도 그렇고 이런 복지 서비스가 함께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각 분야별로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많죠. 그럼요. 예. 아까 장기요양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릴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어떤 그 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고 뭐 뇌졸중이나 치매가 진행이 되면 물론 의학적인 치료도 당연히 받으시는 건 당연하죠. 예. 그러면은 뭐 의사나 간호사에 의해서도 하실 수가 있겠지만 합병증이 생겨서 급성 질환이 생기면은 입원하셨다가 또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집으로 이제 퇴원을 하셔서 집에서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혼자 사시거나 노인 부부만 단독으로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정말 돌봄이 필요할 정도가 되면 누군가가 이제 돌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런 이제 제도 같은 걸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한 직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인 건강관리 또 돌봄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쭉 같이 조금 해야 되는 조금 그걸 이제 다른 말로는 그러니까 다학제적인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좀 접근이 필요하고 조금 그 통합적으로 뭐 장기요양 제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장기요양 상태에 들어가지 않은 전 단계 있는 분들은 지역에 사시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같은 경우도 한 직종이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 뭐 이런 의원 뭐 약국 간호 복지가 같이 통합적인 접근을 하는데 굉장히 여러 직종의 전문가들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예. 노인 장기 요양제도 좀 잘 정책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일상생활을 스스로 못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럼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걸 이제 지원받는 것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런 질환, 병이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라는 게 뭐 영어로는 뭐 ADL, IAD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이라는 게 의식주죠. 혼자서 식사하고 혼자서 뭐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실 수 있어야 될 거고 또 혼자서 외출도 하시고 혼자서 대소변도 가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일상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더 도움이 필요하실 거고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이제 한 단계 높다고 그럴까요? 만약에 혼자 사신다면 혼자서 밥도 하고 식사도 준비하셔야 될 거고요. 또 그러려면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오셔야 될 거고 혼자서 또 약도 챙겨 드셔야 될 거고 어디 가서 뭐 은행 가서 뭐
금융 업무를 보거나 아니면은 외출할 때 뭐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뭐 이러는 부분들 또 약을 챙겨 드시고 하는 것들이 이제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적절한 이제 도움을 드리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청을 하고 등급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받게 되면 보통 이제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는데요. 예. 1등급은 조금 그 의존 상태가 아주 높으신 상태시죠.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는 거의 침상 이부자리에서 하루 종일 지내셔야 되는 분들이시고요. 2등급은 그러니까 집안 내에서 휠체어나 이런 걸 타고 다니실 정도. 3등급은 집안 외출을 혼자서 자유롭게 못하지만 집안에서 그냥 걸어 다니는 정도가 되시는 부분들도 있고, 신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움직이면은 문제가 없는데 인지 기능이나 이런 기억력이 떨어지는 치매가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인지 기능 저하군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장기왕 이제 등급을 받게 되시면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크게 재가 서비스하고 시설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가 서비스는 본인의 집에서 살고 계시면서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요즘에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등급을 받게 되는 경우는 만약에 등급을 못 받거나 그러면 개인 간병을 우리가 병원에 입원할 때도 개인 간병인을 써야지 굉장히 그래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하는 방문 요양이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예. 또 목욕을 집에 와서 해주는 방문 목욕도 있고, 또 간호사가 집으로 와서 건강관리해주고 케어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방문 간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주간보호센터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저녁에는 생활하시지만 이제 낮에는 이제 그 보호센터에 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 이런 재가 서비스가 있고, 예. 이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보장 용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잘 걷기 힘들고 그러면은 휠체어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뭐 한 1, 2등급 되시고 뇌졸중이 심해서 반신이 마비되거나 하반이 마비이 되면은 그냥 침상에만 하루 종일 계셔야 되는데,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그냥 이부자리 깔고 일반 침대에서 생활하시면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예. 일어서고 앉는 게.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같은 그런 침대 그리고 휠체어를 이 등급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제 복지용구라고 하는데요. 그걸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좀 많이들 이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간보호센터, 이 시설들이 전국 어디서나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어느 지역이나 많이 다 있습니다. 예. 그 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농촌 지방에도 다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들 많이 이용을 하시고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등급을 받으시게 되면 또 안내가 됩니다. 예. 이 등급에는 방문 요양, 뭐 방문 간호, 뭐 주야간 보호센터, 또 아니면은 조금 그 돌봄이 많이 필요한 상태는 시설에 대한 안내가 가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되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이미 이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이거 어디로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신청 방법이요. 예. 장기장보험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본인이 원해서 하실 수는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1등급에 5등급 이제 내 상태에 따라서 등급을 받게 되는데, 이걸 주관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거든요. 우리 예. 이제 그냥 건보공단 우리 건강검진 하라고 계속 연락도 받고 하는 데지 않습니까? 네네. 그 각 지역에 지사가 있기 때문에 지사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그 지사에 있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이 전문가들이 댁으로 아니면은 혹시 이제 병원에 계시면은 오셔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신체 상태가, 기능 상태가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지, 식사하실 수 있는지, 뭐 대소변 가리는 건 어떤 건지를 보시고요.
그리고 또 치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인지 기능이 얼마가 떨어져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치매에 있을 때 가장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걱정하시는 게 이제 문제 행동들이잖아요. 뭐 네. 배회를 한다거나 좀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뭐 잠이 낮밤이 바뀌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지를 보고 혹시 간호처치나 재활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주치의에게 의사소견서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면은 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고 등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시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연락을 하시면 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예. 이런 노인 장기 요양 제도와 관련해서 또 더 발전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어떤 바람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노령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능이 떨어져 있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예. 성공적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가족의 부담을 굉장히 덜어주는 굉장히 좋은 제도고 효과가 있는데 아직도 좀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예. 이런 제도라는 게 그러면 이제 요즘에 무슨 TV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무슨 간병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보험 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험 제도는 국가나 사회가 그냥 서비스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 피해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분들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거나 개인 사업자도 소득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내잖아요. 예. 네, 건강보험료를 내고 거기에 가서 내가 아프거나 병원을 이용하면 내가 본인 부담을 내고 또 그 외에는 다 건강보험에서 지급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내고 있습니다. 예. 아마 월급 명세서에 자세히 보시면 건강보험료에 일정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본인이나 가족들이 누려야 될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좀 제도를 잘 아시고 필요하시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홍보도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잘 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조금 미안해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꼭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교수님께서 학회장이시니까 네. 학회에서 이런 거 좀 널리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단순히 제도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 좋은 제도가 있거나 하면은 그러더라도 이제 문제점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제도 개선 그리고 받아야 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정부라든가 보험공단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개선돼야 될 점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지금까지는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될 때 너무 빠르게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돌봄 인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 돌봄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돌봄이 필요하게 되는 과정은 이미 고혈압, 당뇨병, 치매, 뇌졸중 같은 의학적인 문제는 바탕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돌봄이나 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하고 요양이 연계를 가지고 통합적으로 조금 제공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의료하고 이 복지하고 요양이 아직 그 연계라든가 통합이 좀 안 돼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정부나 여러 단체에서 지금 그걸 연계해주는 사업들을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예, 오늘 장기 요양 제도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장기 요양 학회장이신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노용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영은의 눈 오는 날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 항체 검사가 추가됩니다. 대상은 56세 1969년생인데요. 양성자에게는 C형 간염 확진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C형 간염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감염되는 간 질환인데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입니다.
C형 간염의 위험,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C형 간염은 B형 간염과는 다르게 백신이 없다면서요. 맞아요. 이게 바이러스의 성격에 따라서요. 백신이 잘 만들어지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예. C형 간염은 A형, B형 간염과 달리 백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면역글로불린도 효과가 없어서요. 결국은 이 C형 간염의 경우는 물리적으로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예방이 최우선이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 C형 간염도 급성과 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물론입니다. 예. 급성으로 걸렸을 땐 당연히 급성 C형 간염이 되겠고 이게 이제 오래 끌면서 만성으로 넘어갔을 때 만성 C형 간염이 되는데요. 이제 이 다른 간염에 비해서 특히 C형 간염은 급성기에 증상이 대부분 별로 없습니다. 있더라도 아주 가볍고요. 거의 뭐 한 80% 정도까지는 전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급성 C형 간염을 앓는 사람의 대부분이 자신이 감염됐다는 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예. 물론 뭐 증상이 있다면 다른 급성 간염과 동일하게 뭐 좀 피로감이라든지 황달이라든지 식욕부진 이런 게 물론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식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거에 비해서 그럼 만성 간염은 어떠냐? 만성 간염은 이렇게 급성 간염이 걸린 연후에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6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간에 염증이 유지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이 급성 C형 간염에서 만성으로 갈 확률이 얼마큼 되느냐?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한 4분의 3, 75%에서 많게는 90%까지 만성으로 넘어가니까 결국 C형 간염의 문제점은 만성 간염으로 대부분 넘어가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 손상이 오면서 간염변증이나 그 이상 간암까지도 간다. 이런 게 사실은 C형 간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됩니다. 네. C형 간염에 감염이 돼도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상당수가 이제 만성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만성 C형 감염의 일부는 이 간경변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말씀했듯이 거의 90% 가까운 환자가 만성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간경변증으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건 또 얼마나 가느냐. 만성 C형 간염 걸린 환자의 한 3분의 1까지 20 내지 30%까지 간경변증으로 간경화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큼 빨리 됩니까? 이건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진행 속도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B형 간염이 만성을 통해서 간경변증까지 가는 것보다는 C형 간염이 진행 속도가 조금 더 늦을 때가 많아서 고령 환자에서 보다 많이 발견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염 당시에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 혹은 다른 바이러스와 함께 중복 감염이 된 경우에서는 이렇게 간 섬유화되어서 간경변증으로 간 진행 속도가 더 빠른 걸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네. 그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이 C형 간염에 감염되면 간경변증으로 갈 확률도 꽤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곱하기 예. 해보면 엄청나게 높죠. 그러니까요.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간경변증 하면은 이게 간암의 위험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간경변이란 뜻이 이 급성이건 만성이건 간염이 자꾸 이제 오래 가면서 정상 조직이 흉터 조직으로 그래서 섬유화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대체가 되면서 쪼그라드는데 이럴 때 어쨌건 간 기능이 떨어지니까 간세포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재생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면역 반응 혹은 염증 반응에 의해서 재생이 되는 게 비정상적으로 재생이 되면서 그중에 암세포가 발생하게 되기 쉽게 된다. 그렇게 되는데 간암 환자를 살펴보면은 한 80% 정도가 간경변증이 선행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꾸로 간경변증을 앓는 경우에 간암이 발생할 확률은 정상인 사람에 비해서 무려 1000배 이상 증가한다고 하니까요. 결국은 바이러스성 간염,
간경변증은 바로 간암의 전구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데, 그럼 이 C형 간염의 원인은 뭡니까? 우선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C형 간염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우리 바이러스성 간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전형적으로 우리 많이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A형, B형, C형, 물론 D, E도 가기는 하지만 ABC가 제일 유명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게 원인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근데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감염되느냐. 사실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C형 간염 바이러스는 먹는 걸로 감염되거나 그러지 않고 혈액이나 혹은 체, 그러니까 침이라든지 정액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염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또 우리 생각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감염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주사 바늘이나 무슨 문신이나 피어싱 시술 같은 것을 할 때 오염된 기구를 썼다. 예. 혹은 마약 중독자가 오염된 주사 바늘을 사용했다. 아하. 아니면 감염자와 성접촉을 했다. 이런 걸 금방 연상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엄마가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생아로 역시 수직 감염이 되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럼 수혈은 어떻습니까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C형 간염에 대해서 정확히 모를 때에는 당연히 수혈 그리고 주사기를 공동으로 사용해서 감염되는 게 제일 많았지만은 요새는 헌혈자에게 선별 검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서 2005년 이후에 수혈로 인한 감염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예. 철저하게 다 이제 스크린 걸러진다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간암하면 당장 이제 술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술 때문에 이 간암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더 큰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 사실 이 B형과 C형 바이러스라면서요. 맞습니다. 예. 대한간암회에서 자료를 2021년도에 냈는데요. 간암의 원인을 순서대로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머릿속에서 연상하는 술 아닐까 했는데 그게 아니고 B형 간염에 의해서 생긴 간암이 60% 가깝습니다. 58.4%. 그리고 C형 간염에 의한 것이 10% 두 번째가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새는 술보다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왜 고열량 음식, 고탄수화물, 고지방 음식을 섭취하면서 비만이 되고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게 술을 제치고 오히려 더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은 괜찮다는 말씀은 절대 아닌 거죠, 그죠? 예. 아이고 아닙니다. 예. 술에 의해서 술도 당연히 위험한데. 간염변, 네, 예. 간암 넘어갑니다. 그렇죠. 다른 위험 요인도 되니까요, 술은요. 예. 그렇죠. 바이러스성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C형 간염의 증상이 궁금합니다. 어떤 증상인지 또 급성과 만성 차이가 있는 건지 초기에 또 어떤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요.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사실 증상이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황달이 생기면서 막 몸살기라든지 피로감, 그다음에 자꾸 메시껍고 토하거나 입맛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증상이고 열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C형 간염의 경우는 무증상이 무려 70~80%가 되기 때문에 아무 증상 없이 나는 걸린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게 중요하고요. 예. 만성 C형 간염의 경우도 일반적인 만성 간염의 특성들, 만성 피로감, 간 부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 역시도 전혀 증상 없는 사람이 역시 60 내지 80%까지 있으니까 C형 간염에서 어떤 점에서 가장 두려운 점은 증상이 별로 없다는 게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증상 없이 간경변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더 안 좋은 거라고 할 수도 있죠. 예. 상당 부분이 증상이 없고 이게 증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증상을 보기보다는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려야 될 텐데요.
그렇죠. 예.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검사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소위 선별 검사, 스크리닝 검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는 B형 간염 항체와는 조금 다르게 몸을 보호해주는 방어적인 항체도 아니고 단지 여기서 항체가 나온다는 거는 현재 걸려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예전에 걸렸다가 나을 수도 있고 그런 흔적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체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 다시 C형 간염 바이러스의 RNA를 검출하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현재 진행이 되는 C형 간염이냐 아니냐를 판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C형 간염에 걸렸을 수도 있고 또 과거에 걸렸던 흔적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되고 그때 필요한 것이 이제 말씀해 주신 RNA 이런 것들이 네.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C형은 백신이 없다는 말씀 누누이 드렸고요. 그래도 먹는 약 치료제는 있다면서요? 이게 참 놀랐습니다. 예. 사실은 이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같이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싸워오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네, B형은 이제 치료제보다 먼저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제가 기억하기로 1980년도쯤부터 녹십자를 통해서 백신을 시작을 했거든요. 예. C형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백신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예. 그런데 아주 최근에 하긴 뭐 처음 개발돼서 나온 거는 대략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나오긴 했지만 어찌됐건 이게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C형 간염을 기가 막히게 잘 치료하는 먹는 치료제가 나온 게 최근에 나왔고 예. 2022년도에 보험에도 이제 등재가 돼서 보험 치료가 가능해졌거든요. 예. 정말 드라마틱한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뭐 98% 이상의 완치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니까 획기적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주사로 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 치료제군요. 너무 좋지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치료제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면 약물 치료를 하는 건데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약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종류에 따라서 8주 내지 12주 정도를 경구 치료하면은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숫자로 치료가 되는데 예.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죠. 네네. 8주에서 그렇죠? 12주니까 네네. 그 정도면은 그죠? 예. 사실 네. 결핵 치료라는 건 훨씬 더 길지 않습니까? 예. 결핵도 그렇죠. 결핵은 예. 그거보단 길죠. 아직은 그래도 뭐 6달 정도 치료를 그러니까요. 하니까요. 예. 네. 그렇게 긴 건 아니다. 예. 약만 네, 잘 드시고 치료 잘 받으시면은 거의 100% 가깝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치료 효과도 그러면 상당히 좋다고 봐야겠네요. 네,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뭐 98% 이상의 완치율을 본다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간경변이 없는 환자의 경우 치료를 하면 거의 99 내지 100%까지의 완치율. 사실 저희가요. 예. 치료제를 쓰면서 이런 정도의 완치율을 보이는 약이 그렇게 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항생제를 써도 이 정도 안 되거든요. 일반적인 세균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결과고요. 간경변이 있을 경우엔 조금 치료율이 떨어지지만 그런 경우에도 뭐 94%, 95% 이렇기 때문에 일찍 치료할수록 더 좋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간경변의 경우 사실은 더 진행이 돼서 말기로 가버리면 사실 그 경우는 우리가 아예 치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건 제외지만 간경변의 초기까지는 약물로서 치료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간경변이 있다면은 약간 치료 효과는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것도 뭐 90% 넘는 거고요. 예. 그렇죠. 심한 간경변이 아니라면 충분히 치료 치료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예. 네. 혹시 뭐 약을 드시면서 불편한 점이나 부작용은 없을까요? 부작용도 생각보다는 심하지가 않아요. 예. 우선 뭐 좀 두통이나 피로감 같은 거 있을 수가 있고요. 조금 더한 경우는 뭐 설사나 뭐 메시꺼움 이런 거는 사실 대부분의 약물에서 어느 정도는 동반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부작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른 약과 복합제로 써야 될 경우에 좀 더 피로감이 심하거나 빈혈이나 뭐 두통, 불면증이 좀 더 심할 수 있다 정도의 이야기는 있지만 약 자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정도의 부작용은 우리가 먹는 뭐 감기약이나
예. 네. 그럼 항생제에서도 그런 부작용은 어느 정도 감소를 하니까요. 그렇죠. 큰 부작용은 없다. 이렇게 알고 네. 있으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근데 아직도 조금은 비싼 편에 속하긴 합니다. 보험은 되긴 되는 거죠, 지금? 예. 예. 22년도부터 보험 되는 대책이 거고. 다 치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치료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치료하는 것이 정말로 가격이 쌉니다. 그렇죠. 초창기에는 이거 한 코스를 쓰고 그럴 때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단계에서는 몇 천만 원, 1억 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들어오는 것도 어느 정도 좀 거기에 비해서는 적은 가격으로 들어온 데다가 예. 보험까지 커버를 다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도 쓸만은 하다. 근데 그래도 다른 약보다는 비쌉니다. 비싸지만 그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은 그래도 훨씬 쌉니다. 훨씬 싸다는 거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예방법이 뭔지, 이 전염성이 얼마나 드는지를 잘 살펴야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C형 감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물리적으로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결국 전파 경로를 차단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 C형 감염에 이미 감염된 사람의 어떤 개인 세면도구, 예를 들면 칫솔이라든지 면도기, 손톱깎이 같은 경우는 혈액이 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반드시 별도로 따로 사용해야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당연히 주사기를 공동으로 쓰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주사기 바늘 아니면은 피어싱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 절대로 공동으로 쓰지 않고 침을 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회용을 쓰시거나 완전한 소독을 해서 사용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또 이제 성관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특히 성 파트너가 여러 명이라면 반드시 콘돔을 사용해서 하도록 하셔야지 이렇게 체액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C형 간염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요. 간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 끝으로 짚어주시죠. 우선 간 손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오늘은 C형 간염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간염 바이러스가 C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A형, B형, C형 간염에 대해서는 각각 백신이 개발되어 있는 A형이나 B형은 예방접종을 꼭 하도록 하시고 네. C형 간염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혈액이나 체액이니까 B형, C형 공통적으로 오염된 기구에 의한 문신 피어싱 기술이나 성접촉 피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바이러스가 아닌 두 번째로는 술 때문에 생기는 게 있겠죠. 그래서 과음하지 마시고 술로 인해서 간경변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역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도 간경변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생활습관, 즉 고열량, 고탄수화물, 운동 부족 등에 대한 것으로 비만이 되면서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생기지 않도록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 이외에 직접적인 간 독성 물질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정확한 성분을 알지 못하는 약제나 소위 건강식품을 함부로 임의로 복용하지 않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복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절대로 안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여